모두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26년째 그대로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얼마 전이었죠. 그 공간의 시간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그 긴 시간을 멈추게 한 남편. 결국 2025년 11월 1일 범인은 다시 사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26년간 한화 약 2억 원 이상의 월세를 내며 지켰던 그 공간. 아내와 아이와의 추억이 남겨진 공간임과 동시에 아내가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던 그 공간. 남편의 그 확신과 믿음은 억울한 피해자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컬트 스토리 26년 만에 검거된 나고야 주부 미제 사건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아마 많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3대 미제 사건이 있었죠. 그중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이춘재와 관련된 넷플릭스 다큐가 또 공개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찾고 싶었던 범인이고 그 이후에도 그 범인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분석될 만큼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도 많은 장기 미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장기 미제로 일본의 3대 미제 사건이다 라고 일컬어지며 있던 나고야 주부 미제 사건이 26년 만에 해결됐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보도가 났을 당시가 그 일본의 투수들 있죠? 야구선수 LA 다저스에 있는 우승 소식이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범인이 잡혔다라는 내용까지 어마어마한 기사가 함께 동시에 올라오게 될 만큼 화제성이 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어떤 사건의 내용인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26년간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떠한 미제 사건이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는 것.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범인을 직접 잡을 수 없지만 증거를 보존하고 현장을 잘 보존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기술이 그 사건을 해결해 줄 거다라는 그 믿음, 바로 초동수사라고 하죠. 그리고 끈질긴 많은 사람들의 노력, 이것들이 합쳐지면 미제 사건의 범인은 언젠가 분명 검거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발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인이신 나미코 씨 이야기를 잠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미코 씨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해서 자신의 친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취업했던 곳이 부동산 관련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같은 업종이었죠. 상사였던 사토루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28세에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나이 차이는 11살이었습니다. 사토루 씨도 원래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로 살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1999년 그 해까지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남편 사토루, 아내 32세 나미코, 그리고 2년 1개월 된 아들까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족이 화목했냐라고 한다면 나미코가 어릴 때 이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계신 이제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됐던 남편 사토루, 아내 나미코,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아파트에서 살자라고 해서 매우 큰 아파트까지 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지금 살았던 집은 월세를 내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나미코 씨는요, 주변의 평판도 매우 좋았습니다. 가족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엄마이자 딸이자 아내였죠.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버렸죠. 때는 1999년 11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 사토루는 일을 위해 오전 9시경 출근을 했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대쯤에 갑자기 회사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라는 전화였죠. 일단 빨리 와봐라. 그때 남편은 질병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요, 아내가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다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냥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집으로 갔을 때 모든 게 다 낯선 풍경이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가 통제됐고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그때 알았죠. 아내가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요. 자, 그럼 어떻게 사건이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발견자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1999년 11월 13일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이 아파트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여기에 새를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과일을 전해주기 위해 제일 꼭대기층인 3층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과일 땄는데 드세요. 드세요. 그리고 2층 201호 나미코 씨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합니다. 집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요. 문고리에 그냥 걸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고리를 잡는데 문이 덜컥 삑 힘없이 열립니다. 제대로 잠긴 게 아니었죠. 문이 딱 열렸을 때 눈에 보였던 건 바로 다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약도를 보시면요. 현관문 쪽에서 직진으로 보게 되면 문 틈으로 다리 쪽이 보인다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보였는데 그쪽에도 분명 많은 혈흔 같은 게 보였고요. 내 눈앞 현관문, 그 신발 놓는 현관에도 무언가 혈흔 발자국이 많이 묻어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는요, 고인이신 나미코 씨와 그리고 2년 1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탁자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는요, 매우 끔찍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요, 요즘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죠. 오버킬.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특히 얼굴 부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범인의 흔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범인이 당시에 왔던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있었던 그 실제 모습, 그 아까 보였던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이 걸쳐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 복도에서 끝으로 보면 현관 입구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당시에 범행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던 경찰은요, 범인이 무언가 좀 전문적인 범행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범인이 흔적을 정리한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어설펐다라는 뜻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남았던 날카로운 상처, 이건 흉기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집안에 있는 흉기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서 들어왔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혈흔들이 쏟아져 있었지만 그 혈흔을 분석해본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분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칼을 썼던 범인은 칼이 익숙하지가 않았고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듯 공격을 하다가 자기 손도 다친 겁니다. 근데 혈흔의 양을 보면 꽤나 크게 다친 것처럼 보였죠. 자신의 혈흔도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걸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요,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은 것 같은 흔적은 있는데 자기 손의 피만 그냥 씻은 겁니다. 피해자의 피와. 떨어져 있는 주변 혈흔에 대한 건 어떤 것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탈출하기 전 창문 쪽으로 밖을 본 흔적도 남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서, 즉 범행의 경험치가 그렇게 높은 범인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경찰은 범인이
여성이라고 유추합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혈흔이 묻은 족적이 발견됐는데 현관문 쪽에도 집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발자국이 240mm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렇게 큰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액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DNA를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던 상태라 일단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형을 확인해본 결과 B형이며 그리고 여성이다 라는 정도는 확인해볼 수 있었죠. 범인은 여자입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왔고요. 피해자를 아무렇지 않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유추가 좀 되죠. 특히나 처음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미궁에 빠졌을 때 평소에 나미코 씨의 성격 자체가 모르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면식관계다. 아는 사람을 집에 들였을 것이다 라는 유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엔 경계심이 많지만 어떨 때는 그냥 택배예요. 배달하러 왔어요. 요구르트 같은 거 판매하러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자다 보면 경계심을 풀고 아무렇지 않게 열어주는 경우들도 가능성은 나중에 제시가 됐었죠. 헌데 범인은 최초 공격 장소 자체가 특정이 됐던 곳이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즉 오래 끌지 않았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서 혈흔이 먼저 현관문 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도망을 갔는데요. 이 도망을 간 곳이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이 장소였죠.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시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장소는요. 아이가 있던 공간입니다. 즉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흔적은 피해자의 손과 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걸 저항은이라고 부르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끔찍하게 피해를 입고 사망하시게 됐던 겁니다.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했던 건 당시 CCTV가 많지 않으니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단 의지하게 됩니다. 집 위쪽 방향 약 500m, 약 300에서 500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흔적들은 확인이 됩니다. 이쪽으로 도망을 갔구나. 그리고 그 공원을 왜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원에 수도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손을 씻은 흔적까지도 확인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갑자기 사라진 듯한 범인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공원에서도 동쪽 방향으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팔을 이렇게 하고 부여잡고 있는데 흰천 같은 걸 감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었어요. 라는 그런 목격자들의 제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동선은 확인할 수 있었죠. 범인은 12시경, 12시와 1시 사이, 아마 12시경일 것 같은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도주해서 공원에서 손을 씻고 동쪽 방향으로 도주를 하고 사라졌구나. 아마도 그쪽 근처에 살지 않을까라는 유축이었죠.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배포하게 됩니다. 나이는 약 40에서 50대 정도의 검은 머리, 파마를 한 여성. 신발 사이즈는 240mm였고 신은 신발은 한국제 제품이었다. 스니커즈. 그리고 왼쪽 손을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것과 관련된 수술을 한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보로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요. 범행 자체가 원한과 분노에 대한 표출이다라는 걸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모든 원한 관계, 그뿐만 아니라 지인 관계까지 전부 다 열어서 모두 다 수사를 합니다. 여성이면서 또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 모두 찾아봅니다. 일단 제1용의자로 올랐던 건 남편 사토루와 재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토루의 전 와이프. 근데 전 와이프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요.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다친 데도 없고요.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지만 범인의 윤곽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건 당일의 행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토요일날 오전 9시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미코 씨는 일단 집에 혼자 있었던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전화를 했던 기록이 하나가 확인됐는데 3층에 살았던 나미코 씨의 친정 엄마의 친구 있죠? 엄마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현장 사진에 보셨을 때 빨간 차 같은 게 하나 보이셨을 겁니다. 차에 좀 문제가 생겨서 엄마의 친구의 남편분이, 3층에 사는 그 남편분이 자동차 관리를 하셔서 그걸 수리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 좀 수리해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휴일이어서 자고 있어 라고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집에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오전 9시 반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부재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사람이 안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9시 반에 자리를 비웠다. 그럼 어디를 갔을까의 부분인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시 20분 전화도 받지 않았고 10시 40분 그 3층에 계신 엄마 친구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아이가 2년 1개월 된 아이가 열이 조금 나서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소아과에 도착한 게 오전 11시 10분이었죠. 그러면 집에서 전화를 하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라는 그 구도. 그래서 그 사이에 우편도 못 받았고 전화도 못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11시 10분부터 10시 40분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그때는 생존 신호가 확인이 됩니다. 집에 약 11시 40분쯤 들어왔고요. 그 뒤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오후 12시경부터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큰 가구를 옮기는 소리처럼 우당탕 소리, 그리고 계단을 엄청 빠르게 뛰어내려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라는 진술 제보도 있었죠. 해서 범행 시간을 12시에서 1시 사이로 좁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들 발견 시간도 얼추 이러면 맞아떨어지니까요. 어떤 범인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베일에 쌓인 범인은 1999년 11월 13일 오후 12시 그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고요. 바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에 대한 부분은요,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점차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찾아야죠. 제일 많이 하셨던 것, 남편분께서는요, 끊임없이 아내를 찾기 위한 노력, 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건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계속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셨거든요. 젊었던 사토루 씨는 노인이 되어서도 범인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계셨죠. 이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 예정인 사건이었죠. 남편 사토루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둬버리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 그때부터 살인사건 피해자 모임에 들어가셔서 법을 바꿔버리시는 일부터 진행하셨습니다. 2010년 이분들의 노력으로요, 일본은 공소시효가 살인사건에 대한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태안이법처럼 말이죠. 공소시효 4년을 앞두고 공소시효가 폐지된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된다. 그 안에 남은 이유 또 하나, 바로 사건 현장을 끝까지 보존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장 있죠? 당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집기 하나, 가구 하나
아무것도 치운 게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현관문에 있던 혈흔까지도요, 그대로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언젠가 재수사가 돼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남편은 아이와 함께, 그곳을 살 수 없으니까 아이와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 집 주인분도 참 착하셨습니다. 집 주인분도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요, 월세를 좀 낮춰주시고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월세를 받으시면서 26년간 납부한 월세 금액은 한화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금액을 내면서 사건 현장을 끊임없이 지키고 계셨죠. 언젠가 기술이 발전되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걸 하기 위해 남편분이 하신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전단지를 배포하며 사람들에게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 그리고 특집 방송 모두 다 나가셔서 촬영하셨던 것. 그리고 앞서 공소시효 폐지까지 함께 하셨던 것.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이지만 자신의 아내와 있었던 추억의 공간, 아이가 태어나 살았던 공간, 근데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공간을 끝까지 지키셨던 겁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010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요, 일본도 각 지방청에 미제사건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미제사건 전담팀 형사부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범인이 있어요. 그게 5,000명입니다.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인과관계의 리스트, 분명히 그때 당시 이분들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면식이 있다,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다, 당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모든 사람의 리스트가 5,000명으로 기록됩니다. 이 5,000명 중에 범인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DNA 분리, 당시엔 다 섞여 있어서 일부만 채취가 돼, B형의 여성이다 정도만 알았다면, 이젠 그 DNA가 다 관리가 돼 있으니까 DNA 분리 기술로 DNA가 추출이 가능하다. 5,000명까지 거 전부 다 DNA 검사 해보겠다. 이러고 시작된 겁니다. 그 리스트 안에 분명히 존재했을까요? 만약에 리스트 안에 없다면 범인은 그 5,000명 이외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현장의 흔적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경찰의 집념이 함께 시작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5,000명의 리스트들을 하나씩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분명 아는데 원한 관계 같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웬만하면 아는 관계도부터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때는 2025년 8월경이었습니다. 경찰이 다 찾아다니면서요. 누가 아시죠? 남편 사토루 씨 아시죠? 아내 누가 아시죠? 그 사람 재수하고 있는데 번거로우시겠지만 저 DNA 좀 채취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계속 해가고 있었거든요. 8월경에 경찰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사토루 씨라는 사람 알죠? 고등학교 동창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인관계 이렇게 하다가 아내분이 사망하셨는데 그거 관련하다가 지인분들 DNA를 하나씩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DNA 좀 채취해도 될까요? 싫은데요? 제가 왜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범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 다른 전과에 있나? 근데 다른 전과가 있다라고 조회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걸 피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피하지? 끊임없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채취하면서요. 유일하게 모든 인맥관계에 통틀어서 이 사람만이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신발 사이즈 240. 그리고 몽타주가 닮은 건 아닌데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나이대가 맞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인데요. 의심이 되죠. 경찰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DNA 좀 다 하시니까 한번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전수조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DNA 감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월 30일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DNA를 채취했죠. 뭐 보도마다 약간은 다른데 내용을 종합해보면 10월 30일 밤에 혹은 31일 밤에 경찰서에 자기 스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경찰은 놀래죠. 의심은 했지만 엥? 근데 그때는 바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DNA 결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오후 5시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도착합니다. 99.999% 일치. 26년간 숨어있던 범인이 드디어 검거된 겁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합쳐져서 드디어 잡았던 그 순간이었죠. 이에 대해 범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했다. 사건에 대한 보도도 직접 볼 수가 없었다.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매년 사건 발생일이 다가오면 NHK 특집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발생일이 다가오면 여러 생각도 들고 마음도 우울해졌다. 근데 내가 자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도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서 폐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나는 그냥 숨어 살았다. 근데 경찰이 8월 달에 왔을 때 DNA 관련 얘기를 할 때 결국엔 잡히겠구나 라고 각오했다 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 범인은요 69세 쿠미코 씨였습니다. 쿠미코 씨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혹시 아세요라고 던졌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과 범인 쿠미코는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남편의 기억에 절대 범인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때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둘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동창이란 뜻이죠. 아이치현립의 이신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같은 반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은 소프트 테니스부에 있었던 부원들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인연이 있었던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사토루가요. 예전에 쿠미코가 나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걸 주면서 자신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다든가 아니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다 라는 기억까지가 끝입니다. 이상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각자 다른 대학을 다 진학을 하게 됐고 잊고 살았습니다. 서로 연락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건 발생 5개월 전 동창회가 열립니다. 그 동창회에 몇십 년 만에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도요. 별게 없었습니다. 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똑같이요. 범인도 나도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이 대화가 끝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적도 없고요. 그 이후에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남편 사토루가 예상도 못한 범인이었죠. 뭐가 있었어야 가능했던 얘기인 건데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범인이 동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요. 후속 기사와 후속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기억이 더 나왔고 기록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쿠미코가 사토루를 좋아했던 집착이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됐고요. 그걸 잊지를 못했는지 쿠미코가 사토루의 대학에 찾아가서 테니스 경기를 몰래 지켜봤다 해서 사토루가 이러지 말아라 부담스럽다 라고 얘기했을 때 쿠미코가 눈물을 흘렸다 라는 기억도 또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있던 원한이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무슨 서로에 대한 공격성이나 이런 게 없이 있다가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열린 동창회 둘이 만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었죠. 근데 갑자기 몇 달 만에 살인마가 돼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처음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토루는요, 아, 나도 결혼 다시 해서 가정 만들고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기억을 하고, 쿠미코는 나는 일도 하고 주부도 하면서 양쪽 일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대화가 끝이라고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의 기억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 동창회잖아요. 동창회면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던 겁니다. 너 무슨 일 하냐 요즘에? 아, 나 요즘 부동산 일 하는데, 아, 그 주말에 바빠.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돼. 들은 거죠. 아, 주말엔 집에 없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범행을 끔찍하게 저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검거가 됐던 범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흉기 챙겨간 거 맞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처리했다. 뭐 버렸다. 라는 얘기. 그리고 손이 분명 크게 다쳤는데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병원 가면 걸릴 것 같아서 스스로 혼자 치료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범인은 검거가 됐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자수감경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본 형법 42조 1항에 따르면 자수라는 게 성립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미 감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수가 인정이 되려면 범죄 사실이 아예 발각되지 않은 경우, 혹은 범죄 사실은 발각됐지만 범인이 누군지 아예 모를 때, 이럴 때 자수하면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범위망이 좁혀져 있었고 DNA 감정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혈액형부터 신발 사이즈, 나이대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살인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 표면적으로 봤을 땐 주거침입죄도 있죠. 주거침입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일본이 주거침입죄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서 뭐 주거침입죄는 뭐 공소시효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살인죄가 발생되는데 이 사건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서 이 사건 또한 주거침입죄든 다른 기타 여죄든 모든 죄가 다 포함돼서 살인죄로서 처벌을 받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많은 점들을 시사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한번 겪었던 일이죠. 초동수사의 중요성, 증거자료를 모으는 이유, 그게 나중이 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 범인이 검거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점 문제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입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 그 남편분은 아이도 굉장히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뭐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걸로도 봤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공소시효 폐지 및 그리고 범인을 찾겠다라는 현장 보존, 그리고 일본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에는 범죄자를 찾는 미제 사건의 해결까지 보게 됐는데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 거라고 믿고요. 미제 사건의 범인은 지금 못 잡은 거지 언젠간 잡힌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뒷이야기에서는 모자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뭐 소름 끼친다 뭐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범인이 살았던 집이 이렇게 이제 그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아까 남편이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사한 지역이 지금 이 집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왔던데 이 집으로부터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더 가까워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랑 살다가 이사를, 되게 결혼생활 안 좋았다고 해요. 실제로 되게 우울해하고, 남편이랑 이사를 했던 집이랑 2km밖에 안 떨어져서 혹시 그걸 미리 알고 예전부터 알고 그 집을 그렇게 이사한 게 아니냐인데 그건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여자가 살았던 집, 이사했던 공간, 그게 되게 가까워요. 원래부터 되게 가까웠던 공간이라서
이건 약간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에다가는 일단 안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이제 뭐 네티즌 분들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와, 이게 일본판 거여동 밀실살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거여동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행복한 가정이었죠. 남편, 아내,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동창이 그 사이를 질투해서 이제 밀실살인 트릭을 만들었죠. 숨바꼭질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줄로 이제 그 동창 아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목을 매달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했던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뭐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나왔던 게 이제 남편하고 그 살인자하고 무슨 내연 관계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여동 밀실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표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사실 저는 두 사건의 경중을 함부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좀 성향이 다른 범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거여동 사건은 완벽한 안면,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알고 있는, 다 친하게 지내는 동창 사이였잖아요. 살인마와 피해자가 동창 사이로서 모든 의심을 풀게 하고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랑 범인이 아예 모르는 사이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끔찍한 부분, 물론 이게 경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여동 사건도 정말 끔찍하죠. 오래된 친구에게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끔찍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껴있다면 이 일본 사건은 진짜 아예 몰랐던 사람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공격을 한 거고 남편조차도 아예 상상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일본 쪽 사건은 제일 소름 끼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그 분노를 표출할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뭐 누구한테 그리고 이게 만나자고 했다고 고등학교 때 아니야 라고 했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뭐 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동창회에서 만났다가 자신의 정보를 습득하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아내를 살해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소름이 끼쳤던 부분이, 뭐 일본 경찰도 당시에 많은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있었겠지만 남편분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범인이, 이 여자가 되게 치밀해요. 사건 현장에 혈은 안 남겼으면요, 이 사건 영구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해결됐던 이유는 현장에 혈흔이 남아있었고 그게 DNA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보존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분석이 제대로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분석이 된 거지, 그 DNA가 만약에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으면, 뭐냐면 지웠으면, 아니면 뭐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면 진짜 영구미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성격이 되게 다른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거여동 사건도 뭔가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잔혹한, 진짜 너무 계획적인, 정말 너무너무, 그건 애들까지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중에, 이건 완전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다 뇌피셜 거기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 조금 전해드리면, 아이를 공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여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사라지면 남편과 자기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을 한 거라면, 일본 사건은 아내가 사라진다고 자기가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이제 저기 사토루 씨랑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나에게 와서 나랑 살 거, 이게 아니잖아. 자기도 지금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만을 좋아해서, 이 남자만을
그냥 사랑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아들이거든요. 아이가 아들인데 사토루 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사토루 씨도 아니고 그래서 사토루 씨의 아들도 아니었다. 만약에 딸이거나 만에 하나 아이가 사토루 씨보다 아내 쪽을 더 닮았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은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아이를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사토루 씨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는 불행한데 왜 너만 행복해 라고 하면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남자의 핏줄과 관련된 남성에 대한 부분만 엄청나게 집착한 게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싶었다라고도 뭐 추측하는 내용들도 나와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거유동 사건하고 좀 다른 부분인 거니까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